고인이 남긴 소중한 재산, 이걸 온전히 지키려면요, 국세청이 내는 인생의 마지막 시험, 바로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피할 수 없는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조사가 왜 피할 수 없는 시험인지 그 본질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조사 방식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데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10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뭘 보는지, 또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데 어떤 변수가 생겼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막아낼 세 가지 방어 원칙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 이걸 왜 굳이 시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상속이라는 게 그냥 재산을 짠 하고 물려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국세청의 아주 깐깐한 검증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모르면요, 소중한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상속세 조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에 서게 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일반 조사랑 간이 조사.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샅샅이 뒤지느냐 아니면 그냥 참고용으로 슬쩍 보느냐, 바로 이겁니다. 일반 조사는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보고서까지 써야 하는데 간이 조사는 조사관이 보고 별거 없네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보통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아주 강도 높은 본청의 직접 조사를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30억에서 50억 사이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만약 재산이 한 54억 원쯤 된다? 그러면 일부러 자산을 좀 정리해서 48억 원으로 낮추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 국세청 본청이 아니라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려고요. 조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세무조사의 심장부,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세청은요, 말 그대로 타임머신을 탑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딱 10년의 시간으로요. 국세청은 전산망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금융 기록을 그냥 손바닥 보듯 들여다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7년 전에 100억 원짜리 부동산을 파셨다? 그럼 조사관의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그 돈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걸 물어서 뭘 찾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신고 안 한 증여, 큰 돈의 행방,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이 그래프가 아주 좋은 예시예요. 100억 원을 벌어서 세입자 보증금으로 30억 원 내주고 다른 데 썼다고 증명한 돈이 30억 원이라고 쳐보죠. 그럼 남은 40억 원.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가족들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 국세청은 이 돈은 누군가에게 몰래 증여됐구나 하고 그냥 상속재산에 합쳐버립니다. 이걸 증명해야 할 책임은 전부 가족에게 있는 거고요. 최근에 상속세 계산할 때 아주 큰 변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 상속받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강제감정 제도라는 건데요. 2019년 이전만 해도요, 보통 나라에서 정해준 가격,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낮은 기준 시가로 신고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국세청이 딱 보고 이 가격은 실제 시세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라고 생각하면 강제로 감정평가를 다시 시켜서 시가에 맞춰 세금을 매겨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일단 상속인이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겠죠? 그럼 국세청에서 시세랑 차이가 너무 크다 싶은 것들을 싹 골라냅니다. 그리고 내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강제 감정합시다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요즘은 기준시가 15억 원이 넘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냥 전부 다 이 레이더망 안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금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자체가 몇 배로 뛸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무조사,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세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의 원칙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국세청의 타임머신은 딱 10년 전까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10년하고도 하루만 더 지나면 그 전에 증여하거나 거래한 건 상속세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녀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5년의 원칙입니다. 이건 특히 큰 부동산을 파실 때 중요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수십억 현금이 생기면 조사관들 눈이 번쩍 뜹니다. 이 돈 다 어디 갔지? 하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거든요. 그 돈의 사용처를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정리해야 한다면 최소 5년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게 훨씬 안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마지막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5억 원 이상, 1년 안에 2억 원 이상 현금을 인출했다? 그러면 그 돈 어디에 썼는지 가족들이 1원 하나까지 다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못하면요? 그 금액은 고스란히 상속 재산으로 잡혀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임종이 가까워졌을 땐 웬만하면 큰 돈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칙들 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법조항이랑 숫자로만 딱딱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조사관에게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어떤 복잡한 절세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10년, 5년, 그리고 2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이 아닐까요?